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보다 더 화려한 불빛이 쏟아지는 스카이뷰 호텔의 그랜드 볼룸. 이곳은 대한민국의 0.1%가 모여 그들만의 세상을 구축하는 곳이었다. 샹들리에서 쏟아지는 금빛 조명은 값비싼 보석과 실크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의 몸 위에서 부서지며 흩날렸다. 이서연은 이 모든 것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마치 다른 행성의 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손에 든 샴페인 잔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차가운 유리잔에 감촉만이 그녀가 이곳에 실제한다는 사실을 겨우 일깨워주고 있었다. 전 남편 강태준이 주최한 이 파티에 그녀가 온 이유는 단 하나. 딸 민서 때문이었다. 이혼 후에도 강태준은 자신의 사회적 이미지를 위해 서연이 이런 자리에 얼굴을 비추기를 강요했다. 거절할 경우 양육권 소송을 다시 걸어 민서를 빼앗아가겠다는 비열한 협박과 함께. 그래서 서연은 오늘도 어릿광대처럼 웃으며 이 지옥 같은 공간을 견디고 있었다. 그녀의 낡았지만 단정한 드레스는 화려한 인파 속에서 초라한 섬처럼 떠다녔다. 사람들은 그녀를 흘깃거리며 수군거렸다. 강태준에게 버림받은 여자. 주제도 모르고 아직도 상류층의 환상에 젖어있는 여자. 그들의 시선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서연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구석으로 몸을 피했다. 민서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조금만 더 버티자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때였다. 파티의 주인공인 강태준이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최고급 이탈리아 원단으로 맞춘 수트를 입은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저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하고 잔인한 본성을. 이서연 씨, 이런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시니 영광인데 아직도 내 덕에 이런 파티에 올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의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만큼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용건만 말해. 난 민서 때문에 온 거야. 민서라. 강태준은 능글맞게 웃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람들은 그들의 대화에 흥미를 느끼며 힐끔거리고 있었다. 그는 보란듯이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아, 내 딸 민서. 요즘 부쩍 아빠를 찾더군. 아무래도 엄마가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모양이야. 하긴 일하느라 바쁠 테니 아이에게 소홀할 수밖에. 조만간 내가 데려와야겠어. 내 딸은 최고의 환경에서 자랄 자격이 있으니까. 그 말은 서연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서는 그녀의 전부였다. 삶의 이유이자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런데 저 악마가 민서를 빼앗아가려 하고 있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헤어쏘리, 마민서는 내 딸이야.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절대 못 보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강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네, 딸 법적으로도 내 딸이야. 그리고 돈도. 힘도 없는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변호사 비용은 감당할 수 있고 봐. 이서연, 넌 아무것도 아니야.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여자일 뿐이라고. 그는 서연의 턱을 거칠게 붙잡고 속삭였다. 그러니 앞으로도 내 말 잘 들어. 얌전히 인형처럼 굴란 말이야. 안 그러면 정말로 민서를 평생 못 보게 될 줄 알아. 그 순간 서연의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대로 물러서면 정말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 것이다. 그녀의 눈에 핏발이 섰다. 증오가 온몸을 휘감았다. 어떻게든 이 남자에게 상처를 주고 싶었다.
그의 오만한 얼굴에 절망을 안겨주고 싶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한 남자에게 멎었다. 파티장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검소하지만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 그는 파티에 참석한 VIP들을 위한 대리운전 기사 중 한 명인 듯했다. 서연은 그를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비 오는 날, 고장난 차 앞에서 쩔쩔매는 그녀를 도와주었던 사람.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그녀를 보고 말없이 짐을 들어 버스 정류장까지 옮겨주었던 사람. 이름도, 나이도 몰랐다. 그저 선량하고 친절한 사람이라는 인상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남자는 다른 기사들과 함께 벽 한쪽에 조용히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무심한 듯한 표정. 세상의 소란에서 한 걸음 비켜서 있는 듯한 고요함이 왠지 모르게 서연의 눈길을 끌었다. 그는 강태준과 정반대의 세상에 있는 사람이었다. 충동적인 생각이 번개처럼 그녀의 머리를 스쳤다. 그래, 저 남자다. 강태준이 가장 경멸하는, 돈도 없고 배경도 없는 평범한 남자. 저런 남자와 자신이 엮인다면 강태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서연은 강태준의 손을 뿌리치고 그 남자에게로 향했다. 파티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의 돌발 행동에 쏠렸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길을 열었다. 강태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남자의 앞에 섰다. 남자는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조금 놀란 듯했지만 당황한 기색 없이 침착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깊고 고요한 눈동자는 이상하게도 그녀의 들끓는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 주었다. 서연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파티장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크고 명확한 목소리로 외쳤다. 알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연은 남자의 팔을 붙잡았다. 남자의 단단한 팔 근육이 느껴졌다. 그녀는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강태준을 향해 쏘아붙이듯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궁금해하던 내 사람, 내가 곧 결혼할 사람이에요. 정적이 흘렀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샹들리에의 불빛도 사람들의 숨소리도 모두 멎어버린 듯했다.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여 서연과 이름 모를 운전기사 그리고 강태준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강태준의 얼굴은 처음에는 불신으로, 다음에는 경악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몸열감으로 일그러졌다. 자신의 전 부인이 감히 저런 비천한 운전기사 따위와 결혼하겠다고 공표한 것이다. 그것도 자신이 주최한 파티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것은 그에게 가해질 수 있는 최고의 모욕이었다. 네오 지금 미쳤어. 강태준이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옆에 있는 남자, 한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침착하게 서연과 강태준을 번갈아 보았다. 서연은 거의 애원하듯 그를 바라보았다. 제발 단 한 번만 나를 도와주세요. 지금 이 순간만 넘기게 해주세요. 그녀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몇 초 같은 영원의 시간이 흐른 후 남자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는 서연을 붙잡고 있던 강태준의 손을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떼어냈다. 그리고는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마치 오랫동안 사랑해온 연인을 대하듯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그는 강태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이제 제 사람에게서 손 떼시죠.
전 약혼녀가 불쾌해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약혼녀라는 단어가 볼룸 전체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더욱 커졌다. 강태준은 말문이 막힌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사람을 노려보았다. 한지훈은 더 이상 강태준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향해 몸을 돌리며 부드럽게 말했다. 여기 있기 힘든 것 같으니 그만 나갑시다. 서연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저 이 지옥 같은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한지훈은 그녀를 이끌고 인파를 헤치며 볼룸 출구를 향해 걸었다. 아무도 감히 그들의 앞을 막지 못했다. 등 뒤로 강태준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한지훈의 넓은 등이 그 모든 것을 막아주는 방패처럼 느껴졌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서연은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느끼며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한지훈이 그런 그녀를 단단히 부축했다. 괜찮습니까? 그의 목소리에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이 드러났다. 걱정스러운 눈빛 그 순간 서연은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후련함과 두려움. 그리고 이름 모를 이에게 엄청난 폐를 끼쳤다는 죄책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충동적인 복수가 한 남자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한지훈의 차는 서울의 밤거리를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나갔다. 최고급 세단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승차감은 이서연에게 낯설기만 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일을 되새기고 있었다. 방금 전 파티장에서의 일은 마치 꿈처럼 비현실적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운전대를 잡고 있는 남자의 옆모습을 힐끗 쳐다보았다. 한지훈. 이제 그녀는 그의 이름을 알았다. 그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앞만 보고 운전하고 있었다. 그 침착함이 서연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왜 화를 내지 않을까? 왜 아무것도 묻지 않을까? 결국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모기처럼 작게 기어 들어갔다.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강태준 씨에게 너무 화가 나서 당신을 끌어들일 생각은 아니었는데.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사과를 이어갔다.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원하시는 게 있다면 뭐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전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한지훈은 잠시 말이 없었다. 신호에 걸려 차가 멈추자 그가 비로소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차분해서 속을 알 수가 없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보상은 필요 없습니다. 네, 하지만 대신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의 예상치 못한 말에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제안이라니요. 이서연 씨의 그 결혼 발표, 진심으로 만들 생각 없습니까?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그건 그냥 강태준 씨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려고 즉흥적으로 내뱉은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알고 있습니다. 지훈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하지만 그 말이 서연 씨를 지켜줄 유일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태준이라는 사람은 오늘 일로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딸의 양육권 문제도 더 심하게 걸고 넘어질 테고요. 그의 말은 정확히 서연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었다. 이미 그녀는 강태준의 분노에 찬 얼굴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치고 있었다. 그러니
나와 계약 결혼을 합시다. 서연은 순간 숨을 멈췄다. 계약 결혼.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단어가 눈앞의 남자에게서 나왔다. 당신은 왜 그런 제안을 하시는 거죠? 저 때문에 당신도 곤란해질 텐데요. 강태준 씨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저에게도 사정이 좀 있습니다. 지우는 다시 차를 출발시키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집안 어른들의 성화에 골치가 아팠는데 마침 잘 됐다고 생각하죠. 1년. 딱 1년만 내 아내 행세를 해주십시오. 그동안 저는 서연 씨와 따님을 강태준에게서 완벽하게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1년 뒤에는 깨끗하게 이혼해 드리죠, 물론. 위자료도 두둑하게 챙겨 드릴 겁니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민서를 지킬 수 있다. 강태준의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서연은 혼란스러운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왜 자신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 걸까?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벼랑 끝에 선 그녀에게 한지우는 유일하게 내려온 동아줄이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렇게 그들의 기묘한 계약은 시작되었다. 며칠 후 서연은 딸 민서와 함께 작은 짐가방 몇 개를 들고 한지훈의 집으로 이사했다. 그녀는 운전기사의 소박한 원룸이나 작은 빌라를 상상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여기가 지훈 씨 집이라고요. 서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네, 들어오시죠. 지훈은 태연하게 문을 열었다. 집 안은 밖에서 본 것보다 훨씬 넓고 쾌적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모든 가구와 소품에서 고급스러운 취향이 묻어났다. 거실 한쪽 벽면은 천장까지 닿는 책장으로 가득 차 있었고 경제학, 철학, 역사 등 어려운 책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주방에는 전문가용이라고 해도 믿을 만한 커피 머신과 조리 도구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우와, 아저씨 집 정말 좋다. 6살 민서가 감탄하며 집 안을 뛰어다녔다. 지우는 민서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민서 방은 저쪽이야.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가 가리킨 방에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가구와 인형들이 예쁘게 꾸며져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민서를 기다려온 방 같았다.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이 혼란스러웠다. 지훈 씨, 정말 대리운전 기사 맞으세요. 이런 집은, 이건 제가 운이 좋아서요. 지훈은 미리 준비한 듯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유산입니다. 분에 넘치는 집이죠. 그의 설명은 어딘가 석연치 않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캐물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호의에 감사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한편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를 터뜨리고 있었다. 그는 값비싼 위스키 잔을 벽에 던져 박살냈다. 아직도 못 찾았어. 고작 운전기사 놈 하나 뒷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그의 앞에 선 비서는 땀을 뻘뻘 흘리며 보고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한지훈이라는 이름은 너무 흔해서. 동명이인만 수백 명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 파티의 대리운전 기사 명단에 그의 이름이 없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유령 강태준은 비서의 멱살을 잡았다. 빌어먹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찾아내 그놈과 이서연. 둘 다 내 발 아래 꿇게 만들 거야. 감히 나를 모욕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겠어. 강태준의 복수심이 불타오르는 동안
서연은 한지훈과의 어색한 동거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다. 그는 서연과 민서에게 완벽한 공간을 제공해 주었다. 그는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왔지만 그가 없는 집에도 그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다. 서연은 그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우연히 책상 위에 놓인 신문을 보게 되었다. 영문으로 된 월스트리트 저널이었다. 그녀는 빼곡한 전문 용어들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운전기사가 이런 신문을 읽는단 말인가. 또 한 번은 민서가 유치원에서 내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해 끙끙거리고 있을 때였다.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지훈이 그 모습을 보고는 다가왔다. 그는 민서의 눈높이에 맞춰 문제지를 보더니 복잡한 공식을 어른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그의 논리정연한 설명에 서연은 다시 한번 놀랐다. 그의 식사 예절은 귀족처럼 우아했고 가끔 무심코 흥얼거리는 노래는 들어본 적 없는 오페라의 아리아였다. 그가 입는 옷은 브랜드 로고 하나 없는 평범한 셔츠와 바지였지만 원단의 질이나 마감 처리는 명품 못지않았다. 의심의 씨앗은 서연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밤에 일어났다.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온 서연은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다. 문틈으로. 그녀는 한지훈이 누군가와 영어로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No. The M&A deal must be finalized by next week. Use all available resources. I don't care about the cost. Just make sure we acquire their core technology before they go public. Yes. I'll be in the New York office on Friday to sign the papers. 아니, 인수합병건은 다음 주까지 마무리돼야 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비용은 상관없어. 그들이 상장하기 전에 반드시 핵심 기술을 확보해야 해. 그래. 금요일에 뉴욕지사로 가서 직접 서명하겠네. 서연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인수합병 핵심 기술 뉴욕지사. 이것은 평범한 운전기사가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누구일까? 대체 정체가 뭘까? 왜 모든 것을 숨기고 자신에게 접근한 걸까? 수많은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강태준이라는 호랑이를 피하려다. 더 속을 알 수 없는 미지의 존재가 사는 굴로 들어온 것은 아닐까? 서연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는 집을 바라보았다. 평온해 보이는 이 공간이 거대한 비밀의 성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태준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이서연과 정체불명의 운전기사에 대한 뒷조사는 아무런 성과 없이 제자리 걸음이었다. 한지훈이라는 남자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기록에서 희미했다. 분노의 대상을 찾지 못한 강태준은 모든 화살을 가장 만만한 상대 이서연에게 돌렸다. 그는 그녀를 철저히 파괴하여 다시는 자신에게 기여를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의 첫 번째 공격은 서연의 직장을 향했다. 서연이 근무하는 작은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스튜디오 차움은 업계에서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었지만 자본력은 미미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들의 가장 큰 클라이언트 중 하나가 바로 강태준이 운영하는 J캐피탈의 자회사였다. 월요일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회사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모두가 그녀를 보며 수군거리고 피하는 것이 느껴졌다.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곧이어 박 실장이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다. 이서연 씨, 함께 박 실장의 얼굴은 곤혹스러움으로 가득했다. 그는 평소 서연의 재능을 아끼고 격려해 주던 사람이었다. 실장님, 무슨 일이세요?
박 실장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입을 열었다. J캐피탈에서 연락이 왔네.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우리와의 모든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하더군. 서연의 심장이 철렁했다. 네, 왜요?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이유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은 확실하게 전달하더군. 박 실장은 서연의 눈을 피했다. 이서연 씨가 우리 회사에 있는 한 어떤 협력도 없을 거라고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다. 강태준. 그가 시작한 것이다. 자신의 직장 동료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며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실장님, 이건 강태준 씨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나도 알아. 박 실장이 버럭 소리쳤다가 이내 목소리를 낮췄다. 미안하네. 나도 이게 얼마나 부당한 일인지 알아. 하지만 이 바닥 힘 있는 놈이 법이야. J캐피탈이 빠져나가면 우리 회사 문 닫아야 할지도 몰라. 다른 직원들 생각도 해야지. 그는 서연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스스로 회사를 떠나거나 아니면 동료들 모두와 함께 가라앉거나.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열정과 꿈이 담긴 이곳을,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라주던 동료들을 포기해야 할 기로에 섰다. 절망감이 해일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날 오후 서연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짐을 싸기 시작했다. 동료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때 박 실장이 다급하게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잠깐 모두들 하던 일 멈추고 이리 좀 와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박 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방금 받은 이메일을 가리켰다. 방금 유럽에 본사를 둔 엘리시안 홀딩스에서 연락이 왔어. 엘리시안 홀딩스. 그 이름이 나오자 사무실 전체가 술렁거렸다. 엘리시안 홀딩스는 세계적인 럭셔리 호텔 체인을 운영하는 거대 기업이었다. 스튜디오 체험 같은 작은 회사는 감히 명함도 내밀 수 없는 하늘 위의 존재였다. 엘리시안 홀딩스가 왜 우리 같은 회사에, 그들이 아시아에 처음으로 런칭하는 부티크 호텔의 전체 인테리어 디자인을 우리에게 맡기고 싶다는군. 박 실장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다. 계약금만 해도 J캐피탈 프로젝트의 10배가 넘어. 그리고 조건이 하나 있어. 그는 서연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번 프로젝트의 총괄 디자이너로 반드시 이서연 씨를 지목했어. 사무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이내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동료들은 서연에게 달려와 그녀를 껴안고 축하했다. 서연은 어리둥절한 채 그저 서 있었다. 기적. 이것은 기적이었다. 하지만 세상에 이런 우연한 기적은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차분한 눈빛. 언제나 평정을 잃지 않던 그 남자. 한지훈. 그 시각 도시의 가장 높은 빌딩 꼭대기층에 위치한 한 사무실. 한지훈은 자신의 비서인 김 비서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엘리시안 홀딩스 유럽 본사 명의로 스튜디오 체험과 장기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서연 씨의 총괄 디자이너 임명 조건도 명시했습니다. 한지훈은 창밖을 내다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J캐피탈의 강태준은 자회사 계약이 파기된 것에 대해 격노하고 있지만 엘리시안 홀딩스가 상대라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지금쯤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있겠죠. 계속 주시해. 그가 이서연 씨에게 다시 접근하지 못하도록. 알겠습니다. 회장님, 직장에서의 위기를 넘긴 서연이었지만
강태준의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더 비열하고 교활한 방법을 선택했다. 서연의 사생활을 망가뜨리기로 한 것이다. 며칠 뒤 익명의 소셜미디어 계정과 가십성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연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다. J캐피탈, 강태준 회장의 전처 이서연. 사실은 돈을 노리고 접근한 꽃뱀이었다. 이혼의 귀책 사유는 이서연의 문란한 사생활 때문. 아이를 방치하고 밤마다 남자를 만나러 다닌다는 충격적인 제보. 근거 없는 소문들은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서연의 사진과 함께 게시된 글들은 그녀를 부도덕하고 자격 없는 엄마로 매도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대중의 조리돌림 대상이 되었다. 민서의 유치원 학부모들은 그녀를 보며 뒤에서 수군거렸고, 동네 이웃들은 그녀를 벌레 보듯 쳐다보았다. 서연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졌다. 세상의 모든 손가락이 자신을 향해 비난하는 것 같았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이런 추문이 사랑하는 딸 민서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또다시 기적이 일어났다. 어느 날 아침 인터넷을 뒤덮었던 그녀에 대한 모든 비방 글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루머를 퍼뜨렸던 소셜미디어 계정들은 모두 삭제되었고, 가십 사이트들은 서버 오류와 허위 정보 게시에 대한 사과문을 일제히 내걸었다. 그녀를 괴롭히던 악성 댓글들도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다. 마치 거대한 손이 나타나 모든 오물을 한 번에 쓸어버린 것 같았다. 서연은 이제 확신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자신을 몰래 지켜보고 도와주는 존재가 있다. 그리고 그 존재는 바로 한지훈이라는 것을. 그날 밤 서연은 퇴근하고 돌아오는 지훈을 기다렸다. 거실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손가락만 만지작거렸다. 현관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섰다. 아직 안 주무셨네요. 그가 평소처럼 다정하게 물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우리 회사와 계약한 엘리시안 홀딩스, 그리고 오늘 갑자기 사라진 인터넷의 루머들, 당신이 한 거죠? 한지훈의 얼굴에 잠시 놀라는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평소의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서연은 그의 앞으로 다가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날 밤 서재에서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인수합병. 뉴욕지사, 당신 그냥 운전기사 아니잖아요. 대체 누구예요? 왜 정체를 숨기고 나한테 접근한 거죠? 나를 이용해서 강태준 씨한테 복수라도 하려는 거예요. 의심과 불안, 그리고 약간의 배신감이 뒤섞인 그녀의 눈빛이 그에게 쏟아졌다. 그녀는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이 기묘한 동거와 자신을 둘러싼 미스터리한 사건들의 진실을. 한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고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맞습니다. 난 그냥 운전기사가 아닙니다. 그의 인정에 서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내가 이러는 이유는 서연 씨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김비서라는 이름을 본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뭐라고 강태준이 민서 유치원에 나타났다고. 뭐라고 강태준이 민서 유치원에 나타났다고. 한지훈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평소에 온화하고 차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번뜩였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의 이서연은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그는 더 이상 서연의 질문에 답할 여유가 없었다. 그는 전화를 끊자마자 서연의 손목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다. 서둘러요. 당장 가봐야겠습니다. 그의 다급하고 단호한 태도에 서연도 정신을 차리고 그의 뒤를 따랐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다른 곳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더 이상 부드러운 한국어가 아니었다. 간결하고 권위적인 명령이었다. 코드레드, 타겟. 강태준, 현재 청담동 엔젤 유치원에 있다. 5분 내로 현장 주변을 통제하고 그가 아이와 함께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 과잉 대응은 하지 말고 내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만 끌어. 전화기 너머에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연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말투와 분위기만으로도 보통 일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다. 주차장에 도착한 지우는 어제까지 타고 다니던 평범한 국산 세단이 아닌 칠흑같이 검은 외제차의 문을 열었다. 차가 미끄러지듯 주차장을 빠져나가 도로에 합류했다. 지훈의 운전은 빠르고 거칠었지만 놀랍도록 안정적이었다. 서연은 옆에서 창백하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조금 전까지 그에게 따져 물으려 했던 모든 질문들이 민서에 대한 걱정으로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졌다. 유치원에 가까워질수록 서연의 심장은 불안감에 터질 듯이 뛰었다. 강태준이 민서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몰랐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아이를 이용하고도 남을 사람이었다. 유치원 앞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기이한 풍경을 목격했다. 유치원 주변 도로는 평소보다 한산했고 곳곳에 건장한 체격의 검은 정장 차림 남자들이 마치 행인처럼 서성이고 있었다. 그들은 지훈의 차가 나타나자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지훈과 서연이 차에서 내려 유치원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유치원 놀이터. 강태준이 민서의 팔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민서야, 아빠랑 가자. 아빠가 더 좋은 장난감, 더 예쁜 옷 사줄게. 싫어. 엄마한테 갈 거야. 아저씨는 우리 아빠 아니잖아. 민서는 울면서 발버둥 쳤고 유치원 선생님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강태준을 말리고 있었다. 강태준 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싫어하잖아요. 당신들이 상관할 일이 아니야. 이건 우리 가족 문제라고. 강태준이 억지로 민서를 끌어안으려는 순간 지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 더러운 손, 내 딸에게서 당장 떼지. 강태준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에 비웃음이 어렸다. 이게 누구야? 비천한 운전기사 나으리 아니신가? 네가 여긴 어쩐 일로 감히 누구한테 명령이야. 그는 지훈을 경멸의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바로 그때였다. 강태준의 비서가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다. 지훈을 보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후에 회장님, 강태준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신의 비서를 쳐다보았다. 김 비서. 뭘 꾸물거려. 저놈 당장 끌어내지 않고. 하지만 김 비서는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유진그룹의 한지훈 회장님께서. 어찌 이곳에 유진그룹의 한지훈 회장, 그 이름이 공기 중에 퍼지는 순간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강태준의 얼굴에서 오만함과 비웃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순수한 경악과 불신이 채웠다. 유진그룹, 자신의 제2캐피탈을 언제나 한 수 아래로 내려다보며 업계를 호령하는 거대한 제국, 그리고 그 제국의 젊은 총수 한지훈
단 한 번도 공식 석상에 얼굴을 드러낸 적이 없어 베일에 쌓여 있지만 냉혹한 결단력과 천재적인 사업 수완으로 재계의 신화로 불리는 남자,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운전기사가 바로 그 한지훈이라고 말도 안 돼. 강태준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한지훈은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았다. 그는 민서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아이를 안아 올렸다. 겁에 질려있던 민서는 지훈의 품에 안기자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지훈은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서연에게 민서를 넘겨주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강태준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에는 단 한 톨의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다시는 내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이서연 씨는 곧 내 아내가 될 사람이고 민서는 법적으로도 내 보호 아래에 있게 될 거다. 그는 강태준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오직 그에게만 들릴 목소리로 속삭였다. 한 번만 더 내 심기를 건드리면 당신의 제이캐피탈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라지는지 직접 보여주지. 이건 경고가 아니라 예고다. 그것은 절대자의 선언과도 같았다. 강태준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과 자부심이 눈앞의 남자 앞에서 먼지처럼 무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완전한 패배였다. 그는 치욕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한 채 비틀거리며 유치원을 빠져나갔다.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뒷좌석에서 곤히 잠든 민서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서연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딸이 안전하다는 안도감, 그리고 뒤이어 밀려오는 거대한 충격과 배신감에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유진그룹 회장. 한지훈 모든 퍼즐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그의 상류층 같은 말투와 행동, 경제신문을 읽던 모습, 전문가처럼 내뱉던 M&A 용어들, 그리고 자신을 완벽하게 보호해주던 보이지 않는 힘의 정체,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은 잠든 민서를 방에 눕히고 거실로 나왔다. 한지훈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의 목소리는 분노와 상실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유진그룹 회장. 그래서 이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었군요. 서연 씨. 설명할 기회를. 이 설명, 서연은 기가 막힌다는 듯 웃었다. 뭘 설명하시게요. 처음부터 날 속이고 내 불행을 즐기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강태준을 공격하기 위한 장기말로 내가 딱 좋았나요?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이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한 불쌍한 여자. 동정심을 베푸는 척 접근해서 그의 라이벌인 당신의 복수극에 이용하기 얼마나 편했을까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신도 강태준과 똑같아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의 삶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오만한 인간일 뿐이야. 그녀의 비난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한지훈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에게 접근한 이유는 듣고 싶지 않아요. 서연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이 계약, 여기서 끝내요. 당신의 그 대단한 힘, 이제 필요 없어요. 차라리 혼자서 강태준과 싸우는 게 낫지. 당신 같은 사람의 인형 노릇은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녀는 싸늘하게 돌아섰다. 내일 당장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의 일은 없었던 걸로 하죠. 회장님, 회장님이라는 단어에 담긴 거리감과 냉소가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다.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거실에 홀로 남은 한지훈은 굳게 닫힌 문을 망견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간신히 되찾았다고 생각했던 그녀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다시 그를 밀어내고 있었다.
진실을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방문은 차갑게 닫혀 있었다. 그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각자의 세상에 갇혔다. 서연은 방 안에서 쉼없이 눈물을 흘리며 옷가지를 가방에 쑤셔 넣었다. 배신감과 혼란, 그리고 희미하게 떠오르는 과거의 편린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한지우는 굳게 닫힌 문 앞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이대로 그녀를 떠나보내면 영원히 잃게 될 것 같았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상이 이서연이라는 존재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서연 씨, 제발 이대로 가지 마요.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유진그룹 회장의 권위가 실려있지 않았다. 그저 한 여자를 잃고 싶지 않은 남자의 애처로운 호소였다. 나에게 변명할 시간, 아니, 진실을 말할 시간을 줘요. 이 모든 것을 듣고 난 후에도 나를 떠나고 싶다면 그때는 붙잡지 않겠습니다. 서연은 짐을 싸던 손을 멈췄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당신을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럼 이것만 기억해줘요. 지우는 문에 이마를 기댄 채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인사동 낡은 서점에서 우리가 함께 찾던 어린 왕자 초판본, 그리고 눈 오던 날, 우리가 첫 키스를 했던 덕수궁 돌담길, 그것까지 모두 거짓이었는지 그의 말에 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인사동 서점, 덕수궁 돌담길, 그녀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감히 꺼내볼 엄두도 내지 못했던 기억의 파편들이었다. 그 기억 속에는 다른 이름의 남자가 있었다. 그녀가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래서 더 아프게 배신당했다고 믿었던 첫사랑. 서연은 주저앉아 흐느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문 밖에서 지훈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한 남자의 길고 외로운 고백이었다. 8년 전, 나는 한지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현우였죠. 유진그룹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평범한 대학원생의 삶을 살고 싶었던 25세 청년. 그러다 도서관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앉아 디자인 스케치에 몰두하던 여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녀와 그녀의 연필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죠. 서연의 눈앞에 그날의 풍경이 영화처럼 펼쳐졌다. 맞다. 그랬다. 졸업작품 준비 때문에 매일 도서관에 살다시피 했다. 그때 자신의 옆자리에 항상 앉아있던 조용한 남자가 있었다. 어려운 전공 서적을 읽으면서도 가끔 자신의 스케치북을 훔쳐보며 옅은 미소를 짓던 남자. 그가 현우였다. 우리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았고 자연스럽게 말을 트게 됐죠. 당신은 당신의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는 내가 읽는 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학생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처럼 꿈과 미래를 나누었죠. 그들은 가을의 고궁을 함께 거닐었고 겨울에는 뜨거운 붕어빵을 호호 불며 나눠 먹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봐 주었고 그녀는 그의 따뜻한 내면을 사랑했다. 그는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숨겼다. 돈이나 배경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서연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신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살던 자취방은 텅 비어 있었고 휴대폰 번호는 바뀌어 있었죠. 나는 미친 사람처럼 당신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가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가 먼저 떠났다. 어느 날 갑자기 유학을 간다며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이별을 통보한 것은 그였다. 그의 친구라는 사람이 찾아와 그가 남겼다는 편지와 돈 봉투를 건네주었다. 미안하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났다. 이건 위자료이니 받고 내 인생에서 사라져달라. 잔인한 내용의 편지는 그녀의 세상을 무너뜨렸다. 나는 당신에게 차였어요. 당신이 다른 여자를 만나 유학을 간다고. 아니야. 문 밖의 목소리가 격해졌다. 그건 거짓말이야. 나는 당신을 떠난 적 없어. 그 무렵. 나는 할아버지의 강권으로 경영 수업을 위해 갑작스럽게 뉴욕으로 끌려갔습니다. 당신에게 연락할 틈도 없이 그곳에서 당신에게 수없이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모든 것이 강태준 집안의 계략이었다는 겁니다. 강태준 집안, 당시 태준의 집안에서는 당신을 며느리감으로 눈여겨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를 만나자 그들은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로 계획했던 거죠. 그들이 사람을 시켜 당신에게 거짓 편지를 전하고 내게는 당신이 돈 많은 남자를 만나 나를 버렸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오해한 채 그렇게 헤어져야만 했던 겁니다.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8년 동안 증오하고 원망했던 배신의 기억이 사실은 추악한 거짓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니. 한국에 돌아와 유진그룹을 물려받은 뒤 내 첫 번째 일은 당신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수년이 걸려 마침내 당신을 찾았을 때 당신은 이미 강태준의 아내가 되어 있었고 아이까지 있었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슬픔에 잠겨 떨렸다. 하지만 당신은 행복하지 않았죠. 강태준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당신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알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진그룹 회장 한지훈으로서 당신에게 다가갈 수는 없었어요. 당신은 나를 경계하고 오해했을 테니까. 그래서 운전기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당신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가장 가까이에서 당신과 민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리석고 바보 같은 방법이었지만 내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그의 고백은 서연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던 모든 오해와 증오의 사슬을 끊어버렸다. 남은 것은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 그리고 8년이라는 시간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난 운명에 대한 경이로움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방문의 잠금쇠를 풀었다. 미걱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문 밖에는 눈가가 붉어진 한지훈이 서 있었다. 그녀가 기억하는 8년 전 현우의 얼굴 위로 지금의 한지훈의 얼굴이 겹쳐졌다. 시간의 강을 건너 그가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서연의 입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인사동 서점, 정말 당신이었어, 현우 씨.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분노나 배신감의 눈물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시간을 향한, 엇갈린 운명을 향한, 그리고 마침내 다시 만난 첫사랑을 향한 슬프고도 애틋한 눈물이었다. 서연의 떨리는 물음에 한지훈, 아니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도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회한과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8년 만의 접촉이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의 손길에 서연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날 밤 그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닫힌 방문을 열고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8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을 메워나갔다. 서연은 그가 떠난 줄로만 알고 겪어야 했던 절망과 배신감에 대해, 그리고 강태준을 만나 원치 않는 결혼을 해야만 했던 과정에 대해 털어놓았다. 지우는 그녀가 없는 뉴욕에서 보낸 공허한 시간과 그녀를 찾기 위해 쏟았던 노력, 그리고 마침내 그녀를 찾았을 때의 심정을 이야기했다.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잔인한 운명의 장난에 놀아났는지를 깨달았다. 오해의 벽이 허물어진 자리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연민과 애틋함이 차올랐다. 그들의 사랑은 끝난 것이 아니라 단지 억지로 멈춰져 있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어색하면서도 미묘한 설렘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더 이상 그를 회장님이나 지훈 씨라고 부를 수 없었다. 그렇다고 8년 전처럼 현우 씨라고 부르기에도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다. 아침 식탁. 민서가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기류를 감지하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엄마, 아저씨랑 이제 안 싸워. 어제 엄마 방에서 우는 소리 들었는데.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지훈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이제 안 싸워. 아저씨랑 엄마랑 옛날에 알던 사이였는데 오랫동안 못 만나서 잠깐 오해를 했었거든. 이제 다 풀렸어. 정말, 그럼 아저씨 이제 우리 아빠야?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두 사람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서연은 당황하며 민서의 입을 막았지만 지우는 왠지 모르게 따뜻해지는 가슴을 느끼며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만큼은 그들은 정말 평범한 가족처럼 보였다. 그렇게 며칠간의 평화가 찾아왔다. 서연은 엘리시안 호텔 프로젝트에 몰두하며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쳤고, 지우는 뒤에서 그녀가 어떤 방해도 받지 않도록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다정하고 소박한 지훈 아저씨로 남아주었다. 서연은 잃어버렸던 안정을 되찾는 것 같았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이 평온한 행복에 젖어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주말 오후, 세 사람은 함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다. 민서는 신이 나서 미끄럼틀을 오르내리며 웃음꽃을 피웠다. 서연과 지우는 벤치에 앉아 그런 민서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8년 전, 그들이 꿈꿨던 미래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현우 씨, 아니, 지훈 씨. 그냥 현우라고 불러요. 난 아직도 당신의 현우이고 싶으니까. 그의 말에 서연의 마음이 떨렸다. 그녀가 무언가 말을 하려는 순간이었다. 엄마 아저씨, 민서가 그네를 타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이가 있는 곳이라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사고였다. 하지만 민서는 팔을 잘못 짚고 넘어졌는지 자지러지게 울며 일어나지 못했다. 서연과 지우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으로 아이에게 달려갔다. 민서의 왼쪽 팔이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다. 민서야, 괜찮아. 두 사람은 아이를 안고 곧장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서연은 자신의 탓이라며 자책하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 지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침착하게 그녀를 위로하며 운전대를 잡았다. 응급실에서 X선 촬영을 한 결과 다행히 뼈에 금이 갔지만 심각한 골절은 아니라는 진단이 나왔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다. 검사 과정에서 민서가 심각한 빈혈 수치를 보인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의사는 정밀 검사를 해야 한다며 혈액 검사를 진행했다. 초조한 기다림의 시간이 흐르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그들을 불렀다. 보호자분, 아이의 혈액형이 매우 희귀한 종류입니다. RH0.
황금혈액이라고 불리는 혈액형입니다. 황금혈액이요. 전 세계적으로 50명도 채 되지 않는 희귀 혈액형입니다. 문제는 지금 아이의 상태가 단순 빈혈이 아니라 급성 용혈성 빈혈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수혈을 받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머리가 하얗게 비는 것을 느꼈다. 수혈, 그럼 피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희귀한 혈액을 어디서, 국내 혈액권에는 재고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 혈액은행에 긴급 요청을 해놓은 상태지만 언제 구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직계 가족 중에 같은 혈액형이 있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우선 어머님부터 검사를 진행하죠. 서연은 다급하게 검사를 받았지만 그녀는 평범한 O형이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은요, 아버지의 혈액형을 아십니까? 그 말에 서연과 지우는 동시에 굳었다. 아버지. 강태준. 서연은 민서의 출생 기록에 적힌 그의 혈액형을 기억해냈다. AB형이에요. 남편은, 의사는 의료 기록을 확인하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불가능합니다. 어머님이 O형이고 아버님이 AB형이라면 아이는 A형이나 B형이어야 합니다. RH0 혈액형을 가진 아이는 절대 태어날 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의사의 말은 천둥소리처럼 서연의 뇌리를 강타했다. 강태준이 민서의 친아빠가 아니라고 그럼 대체 누구? 그녀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뒤엉키는 순간 옆에 서 있던 지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선생님, 제 피를 검사해 주십시오. 의사와 서연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향했다. 제가 RH0 혈액형입니다. 모든 것이 정지했다. 시간도, 공기도, 소리도.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의 표정은 충격과 경이로움,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서연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마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 씨, 우리 혹시 두 사람은 동시에 8년 전 그들의 가슴 아픈 이별의 시점을 떠올렸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밤, 그리고 그 후 강태준을 만나 정신없이 결혼을 진행했던 날들. 모든 것이 아귀가 맞아 들어갔다. 검사 결과는 지훈의 말이 맞았다. 그는 민서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혈액형이었고 그의 피가 민서의 작은 몸으로 흘러 들어갔다. 수혈이 끝나고 민서는 안정을 되찾아 색색거리며 잠이 들었다. 수술실 앞 복도. 서연과 지훈은 잠든 민서의 모습을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끊임없이 흘렀다. 민서는 강태준의 딸이 아니었어. 내내 그 사람의 딸이라고 믿으면서 내 자신을 얼마나 원망하고 미워했는데. 그녀는 흐느끼며 주저앉았다. 지훈이 그녀의 곁에 다가와 조용히 어깨를 감쌌다. 우리 딸이었군요. 그의 목소리에도 벅찬 감정이 실려 있었다.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곁에 있었어요. 당신과 그리고 우리 아이까지.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난 8년간의 오해와 고통, 그리고 강태준이라는 악연의 고리가 풀리고 그 자리에 가족이라는 기적 같은 진실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연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한 아이의 부모였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운명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었다. 민서가 입원한 병실의 밤은 고요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다. 서연은 딸의 작은 손을 잡고 곁을 지켰고
한지우는 좁은 간이 침대에 몸을 윈 채 그런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핏줄이라는 기적적인 진실이 밝혀진 후 그들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더 이상 계약으로 묶인 가짜 부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시련 속에서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미안해요.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나 때문에 당신까지.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지훈이 일어나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민서는 내 딸이기도 해요. 당신 혼자 짊어지게 하지 않아. 절대로. 그는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온기가 그녀의 지친 마음을 녹여주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연이 물었다. 강태준은 민서가 자기 딸이 아니라는 걸 알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해서 더 잔인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려 들겠죠. 특히 당신과 민서를. 그의 말대로였다. 지금까지의 방어적인 태도로는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없었다. 그들이 평온한 삶을 되찾는 길은 단 하나. 강태준이라는 존재를 그들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도려내는 것뿐이었다. 싸워야 해요. 서연의 목소리에 단단한 결의가 실렸다.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겠어요. 그 사람에게서 내 딸과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 나도 싸울 거예요. 그녀의 눈빛에서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피해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딸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인한 어머니였다. 지훈은 그런 그녀를 보며 믿음직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싸우는 겁니다. 며칠 후 민서가 무사히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잠시 평화를 만끽했지만 그것이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훈의 집 거실은 전쟁을 앞둔 지휘본부로 변했다. 김 비서가 가져온 각종 데이터와 자료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다. 강태준의 J캐피탈은 최근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재무 구조가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김 비서가 브리핑을 시작했다. 특히 그가 사활을 걸고 있는 오션 팰리스 리조트 사업은 불법적인 자금 조달과 정계 로비 의혹이 짙습니다. 지훈은 자료를 검토하며 날카롭게 지시했다. J캐피탈의 주거래 은행과 투자자들 리스트를 확보해 우리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모든 루트를 찾아내. 그때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션 팰리스 리조트의 디자인 총괄 서은의 상무. 그 사람은 강태준의 약점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제가 J캐피탈에 있을 때 두 사람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서 상무는 강태준의 정부 싱프나 다름없었고 회사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역할도 맡고 있었죠. 아마 리조트 사업 관련 비리 증거도 그녀가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것은 내부자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고급 정보였다. 서연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제국을 무너뜨릴 가장 날카로운 비수였다. 그리고 강태준의 가장 큰 약점은 그의 끝없는 자만심과 허영심이에요. 서연이 말을 이었다. 그는 자신이 최고가 아니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죠. 만약 그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그가 가장 무시했던 내 의해에 처참하게 무너진다면 그는 이성을 잃고 무리수를 두게 될 거예요. 그녀의 눈빛이 빛났다. 제가 맡고 있는 엘리시안 호텔 프로젝트, 오션 팰리스와 비슷한 시기에 오픈할 예정이에요. 제가 이기겠어요. 디자인으로, 실력으로 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버리겠어요. 그 순간 작전의 방향이 정해졌다. 지훈의 막강한 자금력과 정보력으로 제이캐피탈의 돈줄을 옥죄고 동시에 서연이 디자인 전쟁에서 승리하여 강태준의 자존심에 치명타를 입힌다. 이성을 잃은 강태준이 불법적인 실수를 저지르면 그때를 노려 법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그를 완전히 끝장내는 것. 완벽한 연계 플레이였다. 한편 강태준은 미칠 지경이었다. 한지훈이 유진그룹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는 사면촉에 몰렸다. 유진그룹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사업은 계속 삐걱거렸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이서연이 엘리시안 호텔 프로젝트를 맡아 업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는 소식은 그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감히 이서연 따위가. 그는 이성을 잃었다. 어떻게든 서연의 프로젝트를 망가뜨려야 했다.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스튜디오 채움에 심어놓은 우리 사람 있나? 엘리시안 호텔의 디자인 시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빼내와. 그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서 우리 오션팰리스에 적용해버릴 거야. 세상 사람들이 누가 원조인지 헷갈리게 만들어주지. 그것은 디자이너의 영혼을 훔치는 것과 같은 비열한 짓이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의 이런 무모한 움직임은 모두 지훈의 감시망에 포착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방역의 날이 밝았다. 엘리시안 호텔의 디자인 발표회 날. 수많은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서연은 자신의 모든 열정과 재능을 쏟아부은 혁신적인 디자인을 선보였다. 자연과 공간의 경계를 허문 그녀의 디자인은 찬사를 자아내며 발표회장을 압도했다. 바로 그 시각 뉴욕 증권계 소식이 전해졌다. 유진그룹이 A캐피탈의 핵심 기술 분야를 대체할 차세대 AI 기술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J캐피탈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두 가지 소식을 동시에 접하며 피를 토할 듯한 분노에 휩싸였다. 한쪽에서는 자신의 명예가,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의 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의 집. 서연과 지훈은 나란히 서서 뉴스를 통해 J캐피탈의 위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당황하며 기자들을 피하는 강태준의 모습이 비쳤다. 시작됐군요. 지훈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자신과 딸의 미래를 되찾기 위한 정당한 싸움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과거의 연인이자 현재의 동지, 그리고 하나의 부모로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의 팀이 되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J캐피탈을 둘러싼 폭풍은 예상보다 거셌다. 유진그룹의 투자 발표와 이서연의 성공적인 디자인 데뷔는 완벽한 협공처럼 강태준의 숨통을 조였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언론은 연일 J캐피탈의 위기를 대서특필했다. 강태준은 사방에서 터져 나오는 불을 끄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반면 이서연은 커리어의 정점을 맞이하고 있었다. 엘리시안 호텔 프로젝트는 그녀에게 천재 디자이너라는 명성을 안겨주었고 업계의 찬사가 쏟아졌다. 강태준에게 짓밟혔던 그녀의 재능이 역설적으로 그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셈이었다. 이 극명한 대비는 강태준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한지훈의 집무실. 전쟁 지휘본부의 긴장감은 더욱 팽팽해졌다. 강태준이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사채 시장에까지 손을 댄 것 같습니다.
김 비서가 새로운 정보를 보고했다. 그리고 서은의 상무를 이번 사태의 책임자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예상했던 대로군요. 그는 위기에 몰리면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희생양으로 삼는 인간이에요.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이 서은의 상무를 움직일 때예요. 강태준에게 버림받기 직전인 지금. 그녀는 살기 위해 우리가 내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김 비서에게 지시했다. 법무팀과 함께 접촉해 그녀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모든 죄를 사면받는 조건으로 검찰과의 협상을 주선해 주겠다고 제안해. 그녀가 가진 모든 증거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작전은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며칠 후 강태준에게 해고 통보를 받고 절망에 빠져 있던 서은의 앞에 지훈의 변호사가 나타났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그녀도 강태준이 자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증거와 유진그룹의 파격적인 제안 앞에서 결국 무너졌다. 그녀는 수년간 강태준의 지시로 관리해온 비밀 장부와 각종 불법 거래 내역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넘겨주었다. 마침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다. 한편 궁지에 몰린 강태준은 이성을 잃고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그는 이서연의 디자인을 훔쳐 오션 팰리스를 기사회생시킬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거액을 주고 매수한 스튜디오 체험의 내부자를 통해 엘리시안 호텔의 최종 설계 도면을 손에 넣었다. 하하하 이서연, 네가 아무리 뛰어나봤자 결국 내 손바닥 아니야. 그는 훔친 도면을 가지고 오션 팰리스의 설계팀을 닥달했다. 그는 이 도면을 거의 그대로 베껴서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구상한 것처럼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했다. 이서연의 명성에 묻어가면서 누가 원조인지 논란을 일으켜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거대한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서연은 처음부터 강태준이 이 방법을 쓸 것이라 예상했다. 그녀는 지훈과 상의하여 일부러 두 종류의 설계 도면을 만들었다. 하나는 발표회 때 공개한 진짜 도면.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부 유출을 대비한 가짜 도면이었다. 강태준이 훔쳐간 것은 바로 이 가짜 도면이었다. 그 가짜 도면은 겉보기에는 완벽하고 혁신적이었지만 전문가가 아니면 발견하기 힘든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을 숨기고 있었다. 또한 도면에 명시된 핵심 신소재는 유진그룹의 자회사가 특허를 가진 제품으로 유진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강태준이 스스로 무덤을 팔 일만 남았다. 며칠 뒤 강태준은 재기를 노리며 오션 팰리스 리조트의 새로운 디자인을 발표하는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마치 위대한 건축가라도 된 것처럼 단상에 서서 훔친 디자인을 자신의 작품인 양 떠들어댔다. 저희 오션 팰리스는 기존의 리조트 개념을 뛰어넘는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혁신적인 공간이 될 것입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고 그의 허영심은 극에 달했다. 그는 이 발표회로 제이캐피탈의 주가를 회복하고 이서연에게는 표절 시비를 안겨줄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같은 시각 지훈의 사무실, 지훈과 서연, 그리고 법무팀은 기자회견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다. 강태준이 의기양양하게 가짜 설계도를 공개하는 순간 지훈의 변호사가 말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서은혜 씨가 넘긴 비자금 장부, 강태준이 내부 스파이에게 돈을 건넨 계좌 이체 기록, 그리고 지금 그가 직접 자신의 입으로 저작권 침해와 사기를 자백하고 있는 영상까지 완벽합니다.
서은혜가 넘긴 장부에는 J캐피탈의 분식회계, 횡령, 정관계 로비의 전모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태준이 스파이에게 보낸 돈은 그의 범죄를 입증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다. 그리고 지금 그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도둑질한 물건을 자랑하고 있었다. 지우는 차가운 눈으로 화면 속에 강태준을 응시했다. 서연은 그런 지훈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이 보이고 있었다. 지훈은 김비서를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검찰과 언론의 모든 자료를 넘겨.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안도와 미안함, 그리고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낼 시간입니다. 체스판의 모든 말이 움직였고 외통수만 남았다. 강태준은 자신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단상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강태준이 의기양양하게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자신의 성공을 만끽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기자회견장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소란스럽던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한지훈과 이서연이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의 뒤로는 단호한 표정의 변호사들과 그보다 더 서늘한 눈빛의 검찰 수사관들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그들의 등장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클라이맥스처럼 극적이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져 나왔다. 기자들은 거대한 특종의 냄새를 맡고 흥분하기 시작했다. 단상 위에 강태준은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진 채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가장 먼저 앞으로 나선 것은 검사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꺼내 보이며 장내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J캐피탈 대표 강태준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뇌물공여, 주가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앞으로 몰려들었고 질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횡령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검사는 대답 대신 옆에 선 지훈의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다. 변호사는 준비해온 노트북을 연단 위에 스크린과 연결했다. 그리고 화면에 떠오른 것은 서은혜가 넘긴 비밀 장부의 상세 내역과 자금 흐름도였다. J캐피탈의 검은 돈이 어떻게 정치권과 재계로 흘러 들어갔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다. 이것은 강태준 씨가 수년간 저질러 온 불법 행위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가 스튜디오 체험의 직원을 매수하여 엘리시안 호텔의 설계 도면을 훔친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그는 강태준이 방금 전까지 자신의 작품이라고 자랑하던 설계도를 화면에 띄웠다. 그리고 강태준 씨가 방금 발표한 이 디자인은 이서연 디자이너가 의도적으로 유출한 가짜 도면입니다. 이 설계도는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 사용된 핵심 신소재 유진텍스는 저희 유진그룹이 특허권을 가진 물질로 강태준 씨는 명백한 저작권법 및 특허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폭로되었다. 강태준의 성공 신화는 한순간에 추악한 범죄 기록으로 전락했다. 그는 사기꾼이자 도둑이었으며 파렴치한 범죄자였다. 그의 제국이 실시간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거짓말이야. 전부 저놈들의 음모야. 강태준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수사관들이 단상으로 올라와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때 이서연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상처 입은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강인했다. 그녀는 강태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준 씨, 당신은 언제나 나를 얕잡아 봤죠.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여자라고.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당신이 퍼뜨린 거짓 소문들 때문에 나는 내 재능을 의심하고 내 자신을 미워하며 살아야 했어요.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하지만 당신이 틀렸어요. 나는 약하지 않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내 꿈과 인생을 포기할 만큼 어리석지도 않았고요. 오늘 나는 디자이너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내 명예를 되찾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영혼을 파괴할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이 그렇게 집착하고 나를 협박하는 무기로 삼으려 했던 내 딸 민서. 당신은 민서의 아빠가 될 자격도 권리도 없어요. 애초에 당신 딸이 아니었으니까. 서연의 충격적인 고백에 장내는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강태준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뭐라고? 하늘이 당신의 그 오만함을 벌한 모양이죠. 민서는 당신 같은 악마의 핏줄이 아니에요.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자의 아이입니다. 당신은 내 인생에 끼어든 끔찍한 실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강태준의 남성성과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자부심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선고였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돈, 명예, 사회적 지위, 그리고 마지막 자존심까지. 그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는 괴성을 지르며 이서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수사관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의 말끔했던 수트는 흙먼지로 더러워졌고 완벽하게 세팅했던 머리는 헝클어졌다. 오만했던 제왕의 마지막 모습은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그의 절망적인 얼굴을 담기 위해 무자비하게 플래시를 터뜨렸다. 소란의 한가운데 한지훈이 이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광적인 카메라 세례로부터 보호했다. 그들은 더 이상 승리감에 도취된 정복자가 아니었다. 길고 어두웠던 싸움을 끝내고 마침내 서로에게 안식을 찾은 두 사람이었다.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던 강태준이 마지막으로 그들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증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패배했는지 끝까지 깨닫지 못할 것이다. 한지훈과 이서연은 아수라장이 된 기자회견장을 뒤로 하고 밖으로 걸어 나왔다. 눈부신 햇살이 두 사람을 감쌌다. 길고 지독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 1년 후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내리쬐는 주말 오후, 한지훈과 이서연의 집 거실은 민서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민서는 이제 7살이 되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 아이는 아빠가 된 지훈의 등 위에서 말을 타며 까르르 웃었고, 지훈은 일부러 비틀거리는 신용을 하며 아이의 장단을 맞춰주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며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다. 지난 1년은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한 아침 같았다. 강태준은 그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서은혜의 결정적인 증언과 유진그룹이 제출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 그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긴 징역형에 처해졌다. 그의 오만함으로 쌓아 올린 J캐피탈이라는 모래성은 산산이 부서져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무기였던 돈과 권력을 모두 잃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잊혀졌다. 어두운 과거의 그림자가 걷히자 세 사람의 삶에는 비로소 찬란한 아침이 밝아왔다. 서연은 더 이상 생계를 위해 억지로 일하지 않았다. 그녀는 엘리시안 호텔 프로젝트의 성공을 발판으로 자신의 이름을 건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그녀의 스튜디오는 타협하지 않는 실력과 진정성 있는 디자인으로 금세 업계에서 주목받는 곳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온전히 자신의 열정을 위해 일했고 그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자존감과 행복을 되찾았다. 한지훈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는 여전히 유진그룹을 이끄는 냉철한 회장이었지만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그는 딸바보 현우 아빠가 되었다. 그는 서툰 솜씨로 민서의 머리를 묶어주거나 동화책을 읽어주며 평범한 아빠의 행복을 배워나갔다. 서연과 민서는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햇살이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제왕이 아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8년 전에 풋풋했던 사랑과는 또 다른 깊이를 더해갔다. 함께 시련을 극복하고 아이를 키우며 그들은 서로에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연인이 되었다. 그들의 계약 결혼은 진짜 사랑과 신뢰로 채워져 세상 그 어떤 법적인 서류보다도 강력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되었다. 말타기 놀이가 끝난 지훈이 서연의 곁으로 와 앉았다. 그는 그녀의 스케치북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방금 전 자신과 민서가 장난치던 모습이 따뜻한 색감의 그림으로 담겨 있었다. 우리 딸, 나중에 엄마처럼 멋진 디자이너가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요즘은 아빠처럼 높은 빌딩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던데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평범해서 더없이 소중한 일상이었다. 지훈은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서연 씨, 네, 우리 8년 전에 못했던 거 마저 할까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지훈은 상자를 열어 그 안에 든 작고 반짝이는 반지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손가락에 꼭 맞을 단아하고 아름다운 반지였다. 이번에는 계약도 복수도 다른 어떤 이유도 없이 그냥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그리고 당신과 민서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나와 결혼해 줄래요? 이서연 씨, 서연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라는 대답 대신 그녀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길고 긴 시간을 돌고 돌아 마침내 그들의 사랑이 진정한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저 멀리서 놀던 민서가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박수를 치며 달려왔다. 몇 달 후 인사동의 작은 갤러리에서 아주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다. 하객은 오직 가장 가까운 몇몇 지인들 뿐이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 대신 서연이 직접 디자인한 소박한 원피스를 입고 턱시도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은 지훈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사이에서 예쁜 화동 드레스를 입은 민서가 사랑의 증표인 반지를 들고 있었다. 결혼 서약 대신 그들은 서로에게 쓴 편지를 읽었다. 8년 전의 추억, 엇갈렸던 운명, 다시 만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던 시간,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약속. 그들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하객들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결혼식이 끝나고 세 사람은 덕수궁 돌담길을 걸었다. 8년 전 그들이 첫 키스를 나누었던 바로 그곳이었다. 지훈은 서연의 손을, 서연은 민서의 손을 꼭 잡았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가을 햇살 아래 길게 늘어졌다.
엄마, 아빠나 저기 아이스크림 민서가 손가락으로 길 건너편을 가리키며 외쳤다. 우리 딸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지훈이 민서를 번쩍 안아 올렸다. 서연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미소를 지었다. 증오로 시작했던 결혼. 그러나 그 끝에서 그녀는 잃어버렸던 사랑과 존재조차 몰랐던 아이.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모두 되찾았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는 이토록 눈부신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랑과 정의는 때로 더디게 올지라도 결국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었다.